안녕하세요, 청사부입니다. 폭격기 사격장이었던 화성 매항리가 지금은 아이들의 야구장인 드림파크가 되었지요. 그런데 다시 전투기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꿈을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화성시를 지켜주세요. 술만 나는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문평성계. 오늘 같은 날엔 동네 선술집에서 한잔 생각이 간절합니다. 어디? 명품 막걸리 전문점 가제트 술집. 전국 팔도 명품 막걸리와 든든한 맛있는 안주가 가득한 곳. 소주 맥주 웬만한 주정은 다 있는 그곳. 그야말로 문전성시. 입소문만으로도 9개 가맹점을 확보한 가제트 술집.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 챙기셔야 할 뉴스. 2018년 2월 말까지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면제 드립니다. 총 500만원 이득. 적당한 크기의 매장이라 1인 창업이 가능하고 매장 운영도 혼자 거뜬히 할 수 있습니다. 소자본의 마진율 높고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컨셉. 가제트 술집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해보세요. Excellent choice. 아차차, 업종 변경 창업주께서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모시겠답니다. 절대 갑질하지 않는 뭉클한 가제트 술집 사장님 화이팅. 1544-1618 1544-1618. 여보, 치약에 대한 2가지 착각이 있는데 알아? 치약에 대한 2가지 착각? 첫째, 거품이 많이 나야 잘 닦인 것 같다. 둘째, 매운맛이 나야 잘 닦인 것 같다. 그럼 거품 나고 매워야 잘 닦이는 게 아니라고? 당연히 아니지. 한 치약회사가 합성 계면 활성제를 빼서 출시했더니 거품과 매운맛이 없어진 후 매출이 확 줄더라는 거야. 오히려 합성 계면 활성제는 치아 건강과 입냄새에 안 좋은데 말이지. 야, 완전 속았네. 그럼 무슨 치약을 쓰냐? 파인프라 치약. 파인프라 치약. 합성 계면 활성제는 물론 에탄올, 사카린, 인공양 타르, 파라벤, 그리고 가습기 성분으로 논란됐던 CMIT, MIT도 뺐대. 나쁜 건 다 뺐어? 그럼 뭐가 좋은데? 특허 2건에 기이한 고유한 기술로 프라그 제거와 실인이 구취에서 탁월한 효과를 준대. 그럼 사줘. 일단 샘플부터 체험해봐. 정치 신세계숍에서 폰케이스, 문블렌드, 에코백 등 이네 굿즈를 구입하면 샘플을 보내준대. 대박! 정치 신세계샵에도 놀러오세요. @폴리월드.샵.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한국과 중국은 함께 번영해야 할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며 국격을 깎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전문 인기제 공무원을 뽑은 가운데 최종 합격자 6명 전원이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이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육부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크게 입은 가정의 대학생 3,000명에게 1년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계부처 장관 7명과 민간위원 17명을 새로 위촉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우 송은정입니다. 네. 중국에서 들어온 소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바로 전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 순방 첫날인 어제 절반가량은 사실 거의 경제 관련한 일정으로 채우셨어요. 네. 그중에서 이제 뭐 대한항 상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던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비즈니스 포럼,
참석하셔서 양국의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죠. 네. 네. 이번이 한중수교 25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 협력을 위한 3대 원칙과 8대 협력 방향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3대 원칙은 경제 협력 제도적 기반 강화, 네. 미래지향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 사람 중심 협력. 사람 중심. 항상 들어가시는. 그렇죠. 그리고 8대 협력 방안으로는 한중 구체적인.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개시한다는 게 있고요. 네. 눈에 띄는 게 4차 산업혁명 협력도 네. 있고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도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미세먼지 가장 큰 관심사 관심 있죠. 중에 하나였죠. 네.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인문 교류 확대. 네. 우리 작곡 오소리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뭐 우리 한류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막혀 있었잖아요. 같이. 그것도 일종의 보복 중에 하나였는데 네. 다시 좀 활성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 포럼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양국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총 246개 기업, 기관 참석하고 중국에서도 200여 개 기업, 기관 참석해서 양국 기업인 뭐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서 600여 명이 총 집결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네. 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의미 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네. 난징 대학살을 비중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난징 대학살은 중일 전쟁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뭐 정확한 인원 통계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숫자죠. 예.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날이죠. 네, 그렇죠. 우리 그 광주항쟁 기념식 하는 그런 날과 뭐더 왜냐하면 규모로는 뭐 네, 말할 말할 수 수가 없죠. 없죠. 네. 네.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네, 거의 국가적 재산날이다 사실 뭐 이렇게 표현도 예,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질감, 동병상련이 있다 하면서 깊은 애도를 또 네.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끝에다가 뭐 지금 동북아 역사를 직시하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고 네. 과거를 상철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네. 이야기 또 하셨습니다. 과거 성찰. 네. 네, 이 부분은 뭐 난징 대학살의 범인은 일본이죠. 네. 그렇죠. 예, 일본이 저지른 범죄인데 일본이 그 난징 대학살을 그동안 난징 사건으로 계속 표기를 하다가 일부 교과서에서는 난징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죠. 네. 그렇게 표현을 해야 피해자 국가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난징 대학살을 이렇게 거론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을 하면서 중국과의 동질성을 강조한 대통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네. 중국 방문한 첫날이 바로 그 추도식을 하는 날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노영민 주중대사가 원래 대통령 옆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공항으로 영접을 나가야 되죠. 주중대사니까. 네. 근데 난징 추모식에 노영민 대사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가라고 예. 하셨다는데 굉장히 하필이면 또- 신경을 쓴 거죠. 그렇죠. 이번이 또 80주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뭐 그 중국 전역에 다 지금 뭐 그런 분위기, 이게 추모 분위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걸 굉장히 신경 좀 쓰신 것 같고 네. 사실 이런 이제 난징 대학살에 대한 발언도 원래 가지고 나갔던 연설문에는 없었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고심을 하시다가 직접 연설문을 고치셨다고 해요. 넣어야 되겠다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참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었는데 네. 이걸 두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뭐 사드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뭐 이거다. 난징 학살을 부각해서 돌파구를 찾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하던데. 제가 이 그 삼국지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사 때문입니다. 네. 예. 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중국의 입장에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네. 역지사지를 계속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방문하는 손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국 입장에서 지금 중요한 일이 뭐냐를 고민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또 노영민 대사를 보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 입장을 배려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사드, 박근혜가 싸질러 놓은 사고를 친 이 사드 문제로 지금 어쨌든 엉켜 있는데 이 상황을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거를 의도해서 그렇죠. 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저런 것들이 바로 이제 궁예질 기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궁예질 하거나 아니면 제갈공명병. 여러분들 그 트위터, 뭐 페이스북 게시판, 트위터는 사실 별로 없던데, 페이스북에 가면 제갈공명병 걸린 환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엄청 예. 많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게 그 특히 언론사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이 제갈공명병이나 궁예질 하는 식의 기사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기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네. 기사들이 더 화가 나는 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기사 언론 안 보겠습니까? 네. 근데 이걸 보면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그걸 노림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얼마나 속상합니까? 대통령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는 행동들인데 굉장히 그 국가에도 차질이 있는 국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어떤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기자들은 그런 걸 많이 접하죠. 평소에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요즘은 이제 뭐 김영란법 때문에 골프 접대는 약간 행태가 좀 바뀌어졌다고 하던데 골프 비용은 뭐 각자 n분의 1을 하고 네. 뒤에 밥값을 뭐 홍보업체 그 홍보 담당자들이 내는 식으로 조금 형태를 바꿔가지고 지금 골프를 치고 다닌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일종의 호의죠? 호의인데 의도가 담겨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광고 의도가 담당자나 담겨 홍보 있죠. 담당자 입장에서는 언론한테 미리 솔직히 말해서 약 치는 거죠? 네. 예, 미리 약을 쳐놓는 거고, 나중에 급할 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예, 그래도 뭐 밥 한 끼, 술 한 잔 얻어먹고 나면 나중에 부탁 전화 받으면 거절 못하는 게 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 기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하는 짓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하는 네. 대로만 생각하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반성 어제 좀 합시다. 반성. 반성은 먼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이따가 또 얘기 많이 하겠지만, 그리고 또 베이징 조어대에 들으셨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영빈관 같은 곳인데 장가오리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 그 우리로 치면은 경제부총리 같은 그런 이제 위치라고 하는데 비공개로 접견을 했습니다. 네. 네. 6대1로는 중국에서 네. 굉장히 지금 가장 나름 구군을 걸고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1대1로의 정책을 총지휘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좀, 그 한국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본인 이름이 한자로 표현하면 가오리가 고려래요. 고려. 그래서 자기 이름이 고려라서 한국이 반갑고, 본인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지지자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비공개였기 때문에 네. 모르지만 당연히 경제 관련한 얘기를 했겠죠? 네. 네. 그런 이야기 또 있었고. 했고, 그 다음에 네, 이 경제에 관련한 일정 이전에 사실은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일정은 따로 있지요. 우리 한국민 400여 명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를 네. 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대통령이요. 무대 점점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색깔도. 나 빨리 넥타이 이니블루를 빨리 장만해야 되는데. 아, 요즘 겨울이라서 또 저 이니블루 찾기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시원한 색상이라 가지고.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대통령님 저러고 계셨고, 이 자리에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네. 많이 오셨다고 합니다. 중국 한인 회장단도 있고, 네. 또 우리 배우 추자연 씨 부부 뭐 같이 오고 했었는데,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석하셨는데 그 후손들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또 거론을 하시면서 네. 감사 인사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비서, 네. 예, 그 임시정부 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네. 예.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임시정부 법통을 무시하는 그 사이비 보수들은 이승만의 법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거기 비서로 활동했던 김동진 지사, 네. 아님 김연령님, 그리고 네. 손자 김과님, 그다음에 임시정부 위원이었던 김철남 지사의 아드님 김충평님, 김정평님,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리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대학 다닐 때 아주 유명했던 혁명가의 이야기. 아리랑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김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김산이라는 분이 원래 본명이 장지락이신데 네. 이분의 아드님도 오셨고, 네. 네. 많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후손 한 분 한 분 다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또 하셨고 네. 아까 잠깐 사진 보셨지만 우리 베이징에도 오소리들이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티켓 들고 저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보는 제가 다 감사하더라고요. 네, 베이징 오소리. 네, 베이징 오소리들. 네. 그리고 평창 홍보는 당연히 빠지지 않지요. 네, 저것도 같이 저렇게 하시고 추자연 씨 부부도 이 자리에서 조금 워낙에 뭐 그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 배우다 보니까
대통령님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았었나 봐요. 네. 이렇게. 네. 이 커플은 우리 그 김정숙 여사님 일정에도 또 동행을 같이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이 별도로 중국 전통악기 얼후라는 전통악기를 배우러 가셨었는데요. 체험해보러. 근데 저때 이제 같이 저렇게 참석을 해서 아마 이제 추자연 씨가 같이 포함된 저런 사진들이 중국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같이 동행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약간 저게 뭐 한국의 해금이랑 비슷한 거라고 하는데 우리 여사님이 또 아시다시피 음대 출신 아니십니까? 그래서 자세가 벌써 좀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게 저 중국의 그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고전물 네. 같은 거 보면 저 악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네. 얼후. 네. 네. 이름 참 특이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또 지금 추자연 씨가 임신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출산 잘 하길 바란다. 덕담도 하셨고. 우리 김정숙 여사님 사진 중에서는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 서울공항에서 출국하실 때 찍혔던 사진이 어제 정말 SNS에 많이 돌았어요. 네. 네. 그 정말 대통령님을 저렇게 살갑게 챙기시는 저 뒤에 우리 임마루 실장 덩달아서 행복한 표정 짓고 있고요. 우리 대통령님은 또 저렇게 또 멋있게 또 에스코트 하시고 해서 다들 꿀 떨어지는 부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을 많이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모범적이세요, 진짜. 네. 네. 저런 분들이 우리 국가를 이끌고 가고 있는 리더고 부부시잖아요. 네. 많은 그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라든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범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귀감이 예. 되시는 네. 네, 부부이십니다. 지금 금방 보셨던 사진은 이제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던 그래서 그 국빈 대접에 영접을 받는 그 상황에 그 사진을 보셨는데요. 어제 오전 10시 한 30분경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온갖 그 잡새들, 기레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언론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오늘은 제가 작가 권한으로 우리 권순욱 기자께 개새끼 사용권 2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심각한 그 기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문 대통령 내외가 도착하셨을 때 공항에 영접 나온 인사들, 그 몇몇 누가 나왔냐, 이제 이런 거를 쭈루룩 쓰면서 푸대접을 받았다는 보도가 이제 이어졌습니다. 지금 언론 기사들은 네. 일종의 답정너죠. 네. 예, 답을 딱 잡아놓고 그 답에다가 끼워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어요. 저거 푸대접, 그래요. 홀대. 맞습니다. 네. 어처구니가 없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설령 중국이 뻣뻣하고 만약에 지금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한복 쳐입고 돌아다니던 박근혜 그리고 시진핑의 뒤통수를 후려갈긴 박근혜, 황교안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박근혜와 황교안이 별 할 일 없이 싸돌아다니는 것을 찬양하고 했던 박근혜의 똥꼬를 빨았던 언론의 그 강교한 혓바닥 때문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 강교한 혓바닥으로 지금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네. 이렇게 뱀 같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저주를 퍼붓고 있는 수준이고. 나중에 다 업보로 돌아갈 것이라고. 네. 저도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원히 업보가 될 것이라고 저도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내용을 보아하니까 지금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라는, 그러니까 쿵슈안유라는 부장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나왔던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차관 보급이었다고 하는데 이 전에 뭐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부부장급, 그 다음에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또 이명박 같은 경우도 다 부부장급이 공항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부부장급은 이제 차관이에요. 차관급인데 차관 보급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푸대접을 받고 있는 거다.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설명을 했어. 해명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공석이라는 거죠. 네, 공석이라서 대행체제라는 겁니다. 네, 대행입니다. 예. 대행.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다웨이, 그 유명한 네, 우다웨이였는데, 부부장, 네. 예, 지금 자리를 비웠고 퇴직했어요. 네.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다웨이가 퇴직했다는 거를. 그래서 공석인데, 그래서 업무 대행 체제입니다. 일종의 황교안이가 박근혜 대통령 자리를 대행했던 그것처럼. 네. 맞습니다. 모든 회사 다 그렇습니다. 그건 대행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자리 책임자예요. 당연하지요. 네, 당연합니다. 그거는. 언론사는 안 그렇습니까? 언론사도 누군가 부장이 나가고 하면 중간에 대행 체제로 가잖아요. 부장 직대. 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금 부부장 대행 부부장이 나간 거지 부장 조리로 나간 게 아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지난 10월 30일 날 한중 그 관계 개선을 위한 그
협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발표했던 그 내용의 실질 협의 담당자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갔던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언론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이 사람이 쿵시안유라는 이 부부장 대행이 조선족입니다. 조선족 최초로 부장조리에 올랐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승진을 했을 때 2015년 12월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조선족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로 처음으로 올랐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기억 못할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력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모른 척하고 그냥 쓰는 거죠. 근데 뭐 참 어이가 없고. 근데 지금 상대국의 그 관료잖아요. 네. 예. 상대국 관료의 직책을 지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쟤네들 뭐냐? 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부부장 대행이라고 써줘야죠. 왜 부장조리라고 써줍니까? 우리 예를 들면 황교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언론들이 그때 다 뭐라고 썼습니까? 황교안 총리라고 안 썼잖아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열심히 써주더니 그 긴 이름을. 네, 이런 거 지금 하면서 매번 자꾸 사실 빡침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네. 머리 나쁜 인간들 때문에 빡침이 올라오는데 네. 정부에 대해서는 모든 온갖 작것들이 비판을 막 하잖아요. 네. 그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에 왜 거품 불고 달려들어? 우리 정치 신세계 게시판도 어제 밤새도록 아니 뭐든 했다 하면 다 내부 총질이고 뭐 했다 하면 다 분열이고 뭐 이러는데. 왜 그러니까 언론의 노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 제가 사실 이거 방송할 때마다 자꾸 그 돌대가리들 때문에 빡침이 올라와요. 네, 돌대가리. 언론 기사를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아야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언론 기사를 언제부터 그렇게 신뢰했던 거야? 이해력이 좀 딸리는 분들인 것 같아요. 가만 보면. 그러니까 뭐 내부 총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병사들 다 같이 있는 병사들 중에 우리 대장이나 혹은 대장 주변에 있는 책사를 자꾸 공격하려는 바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보한테 너 이 땅으로 너 하지 마, 너 나가. 그러고선 혼내주니까 갑자기 야, 내 친구를 왜 때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같은 편이라고. 바보죠. 아니 머리 나쁜 놈들이 네. 아니 머리 나쁜 새끼들이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우리 이걸 멍구라 그러잖아요. 아, 그게 정말 그 조직의 가장 큰 해악이 멍구거든요.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놈. 그런 머리 줄은 나쁘면 몰랐네요. 차라리 멍구? 좀 게으르게 좀 가만히 눈알이랑 굴리고 구경이라도 좀 처하고 있어야지. 온 사방에 나대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사람 열불통 터지게 진짜. 멍구라는 표현은 저 처음 진짜. 들어봤네요. 태어나서. 네, 멍구. 그렇군요. 뭐 똑개, 똑부, 멍부, 멍게 똑개는 있습니다. 뭐예요? 똑개는 뭔가요? 똑똑하고 게으른. 예.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그거 최고네요. 네. 최고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 최고는 뭔가요? 똑부가 멍게인가요? 똑부가 윗사람이면 아랫사람들이 너무 힘들죠. 힘들어요. 네. 예. 우리 대통령 같은 분 아닙니까? 저도 약간 그런 그런가요? 스타일인데 네, 그러시군요. 똑개가 좀 좋긴 하죠. 부와 윗사람 이름. 하여튼 멍부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조직의 해악이야, 해악. 네. 진짜. 멍구. 네. 이제부터- 구조조정 1순위. 그렇군요. 진짜. 구조조정이 예. 그럼 뭐 이런 대가리 나쁜 이야기, 인간들 싫어요, 네, 진짜. 맞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근거 없는 푸대 접수 아주 많았죠. 대표적으로 어제 JTBC 손님을 국빈으로 초대하고 집주인은 집을 비운 모양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왜 이러십니까? 네, 이거를 설마 초대하고 집주인은 집을 비웠겠어요? 미리 다 약속을 해놨겠죠. 왜 그러세요? 참네. 이게 난징 대학살이 중국에서 가장 큰 제삿날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5월 18일 날 외국에서 정상이 왔어요. 그리고 정상회담은 5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어. 그러면 5월 18일 날 그냥 우리 외교부 관계자 그렇죠. 공항에 영접 내보내면 되는 거지. 네. 대통령이 그냥 청와대 있어야 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니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기사를 쓰냐 이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죠. 그리고 그 경제 포럼이나 이제 우리 비즈니스 포럼 라운드 테이블에도 지금 리커창 총리도 이제 뭐 지방 일정이 있었대요. 지방을 돌아보는 수능 일정이 있었는데 우리 지방 갔다가 이제 제 시간에 이거 올라오지 않고 안 왔다. 그래서 또 홀대 받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가오리 부총리만 참석했다. 근데 그 사람은 내년 3월 은퇴 예정이니까 힘이 없다. 이런 식의 지금 논조를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가오리 부총리가 1대1로 정책을 실제로 견인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 갔다 올라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머 그러게 올라오지 하는데 중국 사이즈가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올라올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우리 뭐 부산 갔다가 KTX 타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그리고 진짜 아니 이렇게 정말. 또 손석희 비판하면은 왜 또 손석희 또 실드 치고 나와? 아니 그러면 그 새끼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야, 손석희 지지자야? 손석희 지지자라고 봐야죠. 손석희 지지자 아니야? 손석희 그런 대가리 나쁜 새끼가 손석희. 무슨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야? 아 참. 하여튼 그 어처구니가 대가리 없습니다. 나쁜 놈들은 진짜 멍구가 아니고 멍부입니다. 예,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한. 아 멍부. 예. 아 멍개는 멍개는 게으른. 멍청하고 게으른. 아,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네요. 멍개가 멍부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 한수이군요. 아니 한수위가 아니고 조직에 적어도 큰 그렇죠, 해악은 그러니까요. 안 끼쳐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멍청한 게 부지런하게 싸돌아다니면 사고를 치거든. 그냥 그런 멍청한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게으른 게 조직을 위해서 도와주는 낫다는 거죠.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어떤 이 기사 안에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뭐 노골적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섰으면서 네. 요 며칠 동안 문 대통령의 방중 관련 보도가 거의 없다는 게 뉴스가 될 정도로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 이거. 중국의 뉴스가 엄청나게 나오죠. 지금 제가 트위터 보니까 네. 또 우리 또 문꿀들이 그냥 기사를 막 긁어다가 트위터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드리면, 그 중국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또 다른 보도도 있었거든요. 연합뉴스 네. 보도였어요. 근데 이 보도를 읽어보니까 안에 아예 보도한 언론들을 쭉 나열해 놨더라고요. 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관영 신화통신, 중국중앙TV, 인민일보 자매지, 글로벌타임스, 관영 차이나데일리, 황구망, 왕이망, 신랑망, 뭐 나는 중국망, 뭐 봉황망, 다 지금 이게 언론들 쭈르륵 써놨어요. 이 언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했고, 이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했고. 네. 근데 이거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거는 연합뉴스가 소설 쓴 건가요? 자, 연합뉴스가 이제 계속 우리가 비판도 하지만 연합뉴스가 무색무취한 그게 우리 그나마- 편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연합뉴스가 무색무취한 언론으로만 돌아가도 이거는 맞아요.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요. 저기가 보수지냐 진보지냐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수 매체 진보 매체 이걸 왜 우리가 따집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건조하게 담담하게만 보도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 대통령님 방중 기사 관련해서는 연합뉴스 TV가 그나마 건조하고 담담하게 제대로 보도를 하더라고. 네. 그럼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KBS가 훨씬 낫더만. 지금 평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칭찬도 안 바래. 뭐, 대통령님, 뭐, 하라는 게 찬사 아니고. 이런 거 필요 네, 없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거죠. 그냥 소식 담담하게만 빼지도 사실대로만. 말고 더하지도 말고 네. 그렇게만 보도하면 우린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해서 손석희 비판한다고 관광되고 최수가 비판한다고 관광되는 이 돌대가리 새끼들 뚝배기 깨버려야 돼 진짜. 아니, 네. 오늘 제가 뚝배기는 네. 허용해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처음 나왔네요. 뚝배기란 말은 또. 약간 그 연합뉴스가 지금 이렇게 쭈르륵 써놨는데 뭐 JTBC에서는 보도한 게 없어서 그게 오히려 뉴스가 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노컷 뉴스 CBS 정관윤입니다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매주 그 외신 보도 코너가 있어요. 임상훈 그 소장이 출연해갖고 이제 이런저런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여러 외신들을 소개해 주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뭐 아주 중국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빈 방문에 대해서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이.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TBC 참 황당한 보도를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씀 좀 드렸고 우리 JTBC랑 또 관계가 있으신 중앙일보는 또 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또 했어요. 제가 중앙일보는 요즘 미쳐 돌아가는 이상하죠. 것 같아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조선일보보다 한술 더 네, 뜨는 더 언론이 떠요. 되어버렸어요. 네. 이게 굉장히 사실 당황스러울 정도로 급변을 해가지고 네. 중앙일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치 신세계에서 한 3주 전? 한 달 전에 골석 기자 모시고 골석 선배가 중앙일보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일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그때 정치 신세계에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중앙일보는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사고 방식으로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 버렸다. 조선일보보다 더 심하다. 뭔가 그 이상해요. 뇌에 이상이 생긴 수준이 거의 그 아닌가. 수준이에요. 지금 이 기사도 거의 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박 5일로 원래는 방중 우리는 무조건 3박 4일이었답니다. 역대. 근데 1박 늘려서 4박 5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1박을 줄였는데 그게 확인이 됐다. 근데 어디다가 확인됐다는 얘기는 없고요. 뭐 청와대 뭐 관계자가 확인해줬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이 지난달에 그 4박 5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준비 중이다라고
외교 소식통이 말을 했었대요. 이제 그건데 갑자기 3박 4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 베이징에 있는 외교 소식통이래요. 네. 뭐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정보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막 한중간에 이렇게 일정을 조율하는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외교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예, 강경화 장관하고 그 몇몇 그렇죠. 그 우리 방중 행사 추진하는 외교부 실무단하고 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 네, 주중대사 쪽 뭐 이렇게만 좀 이분들 알겠죠? 말고는 그 자세하게 돌아가는 거를 누가 이렇게 알 수가 있나? 그러게요. 그것도 심지어는 지난달에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갑자기 3박 4일로 됐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뭐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이를 통해서 사드 갈등 해결을 과시하겠다는 의혹에 따라 열심히 준비했는데 중국이 시큰둥해서 관뒀다.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과시하려고 4박 5일 가려고 했대요. 이건 도대체 무슨 표현입니까? 정말. 근데 자, 이게 저는 실제로 뭐 4박 5일 추진하다가 3박 4일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해석을 아예 처음부터 지금 그야말로 진짜 답정너처럼 이게 중국이 냉담하게 해서 우리가 무시당해서 이렇게 된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결론으로 억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4박 5일 추진하다가 3박 4일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왜 홀대야? 아니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도 2박 3일 계획했다가 1박 2일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께서 중국 가는 게 우리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 들어올 때 원래 이제 2박 3일 정도 예상을 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이랑 일정 맞추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1박 2일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1박 덜 온다고 또 우리 대통령을 또 홀대한다고 또 난리를 치더니 이번엔 또 우리가 또 1박 늦게 간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국 홀대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우리가 이번엔 중국 또 홀대한 거지. 그렇지. 근데 이번엔 왜 우리가 홀대받은 거냐? 나 진짜 정말 어쩌고니까 바보들 하여튼.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18일 중국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연례로 정기적으로 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답니다.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또 이 일정이 줄어지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사정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근데 뭐 이걸 왜 다 우리 대통령이 홀대를 받는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아니 그래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양 국가 간의 일정이 잘 안 맞으면 이렇게 조율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이렇게 꼭 결론을 중국한테 우리가 무시당하고 홀대당했다는 식으로 결론을 짜 맞춰 가느냐 이거예요. 제가 사실 그래서 박근혜 때 어떤 기사를 썼냐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찬양 일세계 찬양 일세. 그냥 갖다 핥았어 진짜. 혓바닥 더럽지도 않냐 이 새끼들아. 더럽죠. 더러우니까 이런 기사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진핑 인민해방군 미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민해방군 사열도 받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인민해방군 사열 받는 거 반대예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인민해방군은 6.25 전쟁 때 그럼요. 우리한테 총구를 겨눴던 적군이었습니다. 그 적군의 사열을 받아서 그게 정말 우리가 과거를 완전히 극복을 하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박근혜가 그때 좋아. 그게 잘 이어졌으면 박근혜가 인민해방군 사열받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뒤에 사드 전격 도입하면서 뒤통수 쎄를 갈겼잖아요. 그럼 인민해방군 사열은 왜 받아? 그 중국 입장에서 황당한 거 아닙니까? 황당한 정도가 아니죠. 인민해방군 사열까지 받아놓고 사드를 들여온다고? 지금 이 모든 문제는 박근혜가 문제를 일으켜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박근혜가 문제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 박근혜 엉덩이 핥았잖아, 이 개새끼들. 오랜만에 들으니까 속이 다 그래나네요. 그 더러운 혓바닥으로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문 대통령께서 그 의장대 사열을 최초로 받았다고 만약에 생각하면 박근혜가 최초 받은 거니까요. 그럼 지금 언론들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요. 와, 정말 아마 빨갱이 정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안 봐도 정말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좀 놀아나지 말라고. 언론에 니 편 내 편 없습니다. 돌대가리들한테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 건데 네. 언론에 니 편 내 편 따위기는 없고 네. 그놈의 한경호 MBC 이거 우리 편 이거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그 무리들이 있죠. 뭐 이상호 기자도 그렇고 뭐 그쪽 무리들 까면은 난리 나죠. 조중동에서도 좋은 기사 쓰면 좋은 기사인 거야. 의외로 좋은 기사 있습니다. 네, 정치가 좀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뭐 이상한 거 또 있었어요. 이거는 또 SBS였죠. 이거는 이제 조금 중국에 관련된 거 아닌데 한반도 운명에 대한 논의를 우리 주변국들이 하고 있는데 한국은 소외?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코리아 패싱을 또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그러면 아니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한 180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들하고 우리가 다 뭔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하고 뭔가 외교 채널 가동하는 나라들은 전부 우리한테 뭔가 이야기하고 북한하고 대화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러면 입장 바꿔서 우리 외교를 하는데 우리 동맹 국가인 미국한테 일일이 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어쩌니까 그리고 진짜. 지금 틸러슨이 한 이야기한 발언 때문에. 거는 네. 이 발언은 미국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게 아니고 그냥 강연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미국, 중국 간에 뭔가 이제 참석한 자리에서 고위 관계자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했다. 네, 북한에 했어요, 관련된. 그러니까. 할 수 있죠.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중국한테 물어봤답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그런 논의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언급을 피했대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싶은 거죠. 미국에서는 살짝 흘린 거고. 그랬더니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걸 모르냐.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이 내용을. 그렇지만 외교부에서 우리는 아는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외받고 있다고 이러고 중국도 아는 거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만 소외받는 거니? 정말 그러니까 중국이랑 우리가 똑같은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논의된 바 없고 우리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 북미 간에 만약에 물밑 접촉이 있다면 그걸 시시콜콜 우리한테 이야기를 다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아유. 세상에 그게 가능이나 한 이야기를 지금 트집을 잡을 걸 잡아야지. 이 패싱이란 단어, 유승민 이게 국적 불명의 단어를 지금 써가지고 개나 소나 지금 다 써먹고 제가 어제 그 권칠승 의원하고 이야기하면서 네. 코드 인사라는 단어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코드 인사라는 단어가 언론지상에 처음 등장한 게 2003년 2월입니다. 조선일보가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었죠. 노무현 대통령. 예,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인사라든지 네. 장관 인선을 하는데 조선일보가 코드 인사라는 딱 네임을 갖다 붙인 거예요. 하여튼 그때부터 와, 지금 모든 언론이 코드 인사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명사가 됐죠. 단어가 됐죠. 근데 참 그런 건 잘해요. 그쪽 사람들이 이 이름 짓고 뭐 이런 거 프레임 만드는 거 참 잘합니다. 징그러운 언론들도 우리가 징그러운가 봐요. 연일 시민들 때리는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또 문재인 지지자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문자 폭탄 공세 어찌할꼬 이러면서 심형준 파이낸셜 뉴스 심형준. 네, 심형준. 제가 파이낸셜 뉴스 다녔잖아요. 네. 예, 제가 파이낸셜 뉴스 창간 멤버입니다. 예, 그때 없었던 이름인 거 보니까 뭐 그 뒤에 들어온 네, 경력이거나 신입 기자이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하고 우리 지지자들을 이간질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건데 한번 해봅시다. 저런 기사에 놀아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으면 박살 내버리고 가는 거지 뭐. 그렇죠. 뭐.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저 기사를 어차피, 통해서 예. 우리가 공격했다고 우리한테 공격받았던 불쌍한 사람들은 이정미, 정세균, 안희정, 박홍근, 정현백 이렇게 우리한테 공격을 받은 불쌍한 피해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거 왠지 이거 기사 쓴 애가 네. 우리 방송 보고 그 한 것 그러니까요.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 한 초선 의원은 무서워가지고 뭐 쓴소리를 뭐 무서워하지 말고 못한다, 소신껏 어쩌고 해, 저쩌고. 이 씨발. 네, 그냥 초선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소신 정치보다 대중의 눈치를 살피는 포퓰리즘 정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보세요. 소신 정치는요 대중들한테 덤비는 게 소신 정치가 아니고 중진들 대파 그쪽에 덤비는 게 소신 정치예요. 익명에 숨어서 가봐요. 내부 총질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 이름 걸고 할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요. 한 초선 의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선들 중에 정신머리 썩어 빠진 인간들이 정말 많이 보이고 있어요. 식은방지고 지 주제 파악 못하고 날뛰는 것들. 그리고 여기저기 얼굴 인기 좀 있다고 깝치고 돌아다니는 것들 좀 있는데 네. 내가 한번 진짜 제대로 다 박살을 내버릴 거예요. 그 대통령님의 그 지지율에 그 자기 지지율인 줄 알고 이렇게 등등 떠다니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네. 그래도 뭐 표면적으로 아직 누군지는 드러나지도 않고 여기 뭐 내용 보니까 무슨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라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친노 네티즌 문화가 지나친 경직성과 정치 편가르기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누를 끼칠까봐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엄경영. 엄경영 뭔가 내가 이름이 시대정신연구소장. 이름이 좀 낯익은데. 혹시 배우 이경영이랑 헷갈리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 네. 제가 언론사 다녔을 때 네. 언론 기자 출신인 것 같은. 예, 아니. 네. 예.
제가 어제 그 이 기사 보고 기가 막혀서 쭉 읽다가 마지막에 요 대절을 딱 보고요. 갑자기 기분이 확 풀렸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네티즌이 편가르기 심하게 해서 노 대통령한테 누를 끼쳤다, 부담을 줬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너무 행복해졌어요, 제가. 이 상황이 너무 똑같잖아요, 그때랑. 근데 그때로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때처럼 입 다물고 있진 않아야겠다는 후회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는 그거를 우리가 풀 수 있는 기회를 얘네들이 또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장윤선이가 MBN에서 뭐 헛소리를 짓거렸다면서요. 청와대에서도 우리 극렬 문파들을 부담스러워한다. 예, 그래. 아니 부담스러워해도 돼. 우리 유비 씨가 청와대랑 안 친하게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야 우리도 자유롭게 어용짓을 하는 거고, 우리가 가까이 가면 청와대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어용 언론이 옆에 붙어 있으면 되겠어요? 어용짓 제대로 하려면 청와대하고 거리 딱 두고 우리 할 말을 해야 우리가 어용짓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하세요. 좋아. 부담스러워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이간질이거든요. 그렇죠. 괜찮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이간질을, 얄팍한 이간질을 하고 다니거나, 특히 민주당 의원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내 귀에 다 들어옵니다. 뒤에서 내가 지금 축적해놓고 한 방에 다 조져버리려고 지금 쌓아놓고 있어. 아, 그렇군요. 김모 전 의원, 네. 이 의원, 전 붙은 분들 중에서도 참 요즘 지읒 의원 다들 네. 조심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들 너무 많잖아요. 쌓아놓고 진짜. 이 씨가 얼마나 많고 지읒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니셜은 우리가 의미는 없고. 박살을 내버릴 거야. 청와대도 사실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청와대 안에 있는 인물들도 대통령한테 누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화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격할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한 번은 이제 우리 윤영찬 국무소통 수석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한테 시계 막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달라고 막 떼써서 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야기를 할게요. 잠깐만 그러면. 네. 언론의 그 숱한 보수 매체, 진보 매체 가리지 않고 대통령을 갖다 때리면서 다 찢겨나갔어요. 전부 대통령 지지 철회하고 다 찢겨나갔을 때 저 같은 놈 극렬 노빠 소리 들어가면서 마지막까지 대통령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소수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한테 부담이 됐어요? 아니면은 위로가 됐을까요? 전 자신합니다. 저는 대통령님한테 저 같은 극렬 노빠는 대통령님한테 위로가 됐다는 걸. 왜? 전 대통령님한테 확인 받았어요. 퇴임하시고 그때 극렬 노빠 소리 듣던 글쟁이들 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작업해서 만든 게 민주주의 2.0입니다. 네, 지금 그 데이터가 다 없어져서 너무 섭섭합니다.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이렇습니다. 뭐 시대정신연구소장 뭐 얘기 잠깐 했습니다. 뭐 이게 무슨 시대정신인지 모르겠지만 어처구니없는 얘기였고, 언론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또 사과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그쪽이 있죠, MBC. 네. 여기서 보니까 이근행 씨가 시사보도 본부장으로 임명됐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좀 짜증을 냈어요. 네. 네. 이근행 씨 그 과거 발언 때문이죠. 네, 그렇죠. 네. 민주당은 사라질 정당이고 안철수를 높이 평가하고. 네, 안철수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네. 그리고 뭐 노무현 관장사라는 표현이 표현의 자유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노정면 날려버린 거였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솔직히 원하는 것이 이것인가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러면은 최승호 사장이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겠네. 이근행은 최승호 PD가 사장 된 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문덕 감사하다고 트윗 하나 올려야지. 네, 이문덕 한번 소리 한번 노정면 기자 사장 안 된 거 문재인 대통령 탓이면 그 반대로 최승호 사장 된 거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약간 무려 탐사 보도를 부활시키겠다는 원더한 포부를 갖고 계세요. 좀 뭐 표현의 자유를 또 중시하는 분이니까 아주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만끽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상대로 국가가 항소권 남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어제 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가 이제 고민정 대변인은 지금 같이 나갔죠? 출장을 나갔죠? 그래서 김선 행정관 진행으로 박수현 대변인이 나와서 했죠. 네.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 전달해준 얘기를 직접 짧은 거니까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국가가 예를 들어서 이 소송권 이런 것들을 국민을 상대로 한 항소 권리 이런 것들을
좀 너무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계셨고 사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는 국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그러한 어떤 권력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1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패소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국가가 무조건 이걸 그런 국민을 상대로 다시 항소를 하고 상급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비용 낭비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가 계신데 어쨌든 국가는 이런 어떤 갈등의 당사자가 국가가 됐을 때는 좀 신중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한번 바라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으셨지요? 네. 지금 그러니까 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 항소심을 국가가 또 이제 걸잖아요.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가급적 하지 말라.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국가가 가진 자원을 동원하면 국가가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특히 개인 상대로 했을 때는. 그런데 개인이 이겼어. 그러면 그거는 국가에서 더 이상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강정마을 같은 경우는 뭐 법원에서 또 조정안도 내놨고, 네. 그러니까 국가가 그 시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고, 또 반대로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내는 것도 많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인혁당 사건, 그죠? 인혁당 사건 그 임은정 검사 기억하십니까? 임은정 검사가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문걸어 잠그고 무죄를 구형을 했어요. 네. 왜? 이미 인혁당은 이미 역사적으로 재심 판결에서 무죄도 처음에 이제 선고 나고 한 사건인데, 역사적으로 이미 그게 조작된 사건이고, 정말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사건인데, 그거를 검찰이 계속 아득바득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걸 임은정 검사가 소신껏 무죄를 구형하기 위해서 문 걸어 잠그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징계받고, 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다 그러면, 가급적 항소를 하지 말라. 그 항소하는 것도 다 돈 들잖아요. 그렇죠. 다 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별거 가지고 다 국민들을 참 괴롭힌 우리 이명박근혜 정권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당시에 사실 많이 생겼던 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시정하시는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다음 얘기는 그 청와대 공개 채용한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44대 1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합격자 6명이 나왔어요. 근데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했더니 다 전원이 여성이 됐다라는 좀 신기한 소식이에요. 신기하진 않고 뭐 확률적으로 좀 아니요, 요즘 저는.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추세예요. 난 남성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저희도 제가 유스토마토 있을 때 블라인드 채용을 했어요. 저희도 그 필기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그냥 이름하고 주민등록증만 등록번호만 제출하면 시험 볼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더니 합격자를 딱 추렸는데 80%가 여자였어. 그렇군요.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지금 서류 전형부터 이제 블라인드 채용으로 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뽑아라, 블라인드 채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성별, 학력, 나이, 출신지, 가족관계는 기재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성별을 모르고 학력도 최종 학력을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그 기능에 맞는 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다 여성이 나왔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학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세대 2명, 숙명여대 1명, 덕성여대 1명, 서울예대 1명, 경일대 1명 이렇게. 여러분 경일대 어디서 들어보시면 잘 모르죠? 경일대는 저기 경북 지방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아마 과거 우리 하던 대로 서류 전형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맞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은 정말 균등한 기회를 주는데 굉장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해봤던 경험도 그래요. 그리고 특히 나이 이 부분 있잖아요. 보통 나이를 그 자기 조직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막내가 뭐 29살이야. 그러면 그거보다 밑에 밑에 뽑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대를 넘어서면 취직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서열 문화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뉴스토마토 칭찬을 요즘 뭐 논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칭찬을 좀 해야 되는 게 그런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이미 뭐 한 7, 8년 전에. 그때 한 35살 먹은 친구가 신입 기자로 선발이 됐어요. 블라인드를 하니까.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정말 저기 막 이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지방대학 출신도 선발을 하고 네. 그렇게 다양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은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특히 학벌 사회 아닙니까? 이 학벌에 짓눌려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열심히 하면 그렇죠.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네. 맞습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사실은 그 명문대 다니는 친구들은 막 자기네끼리 되게 불만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내가 그러려고 공부해서 뭐 대학 왔냐 이러는 건데 대학 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뽑히는 거니까 어쨌든 시험을 잘 봐서 뽑힌 거지 뭐 지방대 나왔다고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명문대 갔어도 공부를 열심히 네. 하면 됩니다. 네. 자기 실력을 잘 쌓으면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 관련해서 하나 더 소식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지난 수보회의에서 수석 보좌관들을 야단치셨답니다. 네. 연차를 내놓고 출근을 했대요. 네. 네. 그래서 혼이 났다고. 혼났답니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할 거면 하지 말라고. 네, 맞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예. 네. 휴가 내고 쉬십시오. 앞으로 청와대 직원들이 연차를 내고 출근하는지 점검하겠다고 하셨답니다. 예. 앞으로 점검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걸리면 이건 양식의 문제 아니냐. 그럼 이런 얘기 하시면서 또 특히나 지금 수석부장관에 있는 분들이 다 윗선이잖아요, 사실. 들어가시면 다 윗선이니까 그 윗선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한 번에 10cm를 팍 가지 못하더라도 1cm는 앞으로 나가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명언을 또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씩 우리가 한 추구하는 발자국, 거죠. 한 발자국 이야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머릿속에서 10발자국, 100발자국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네. 한 발자국을 실제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예. 그게 우리 지금 신주류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수구좌파랑 다른. 네. 네, 수구좌파는 한 방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오늘도 이어지는 팝콘 뉴스입니다. 최경환. 예. 네. 체포 동의안 표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안 하기로 한 안 데는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가 22일 날 네, 열리는데 말씀드렸죠. 문제는 이게 본회의 상정하고 24시간 이후에 투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23일 날 본회의를 새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23일 본회의가 안 열려요. 왜? 토요일이야. 22일이 금요일이에요. 근데 최경환 또 이 임시국회가 24일 날 끝나요. 23일 날? 네, 23일 날 끝납니다. 23일 끝나요. 네. 끝나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걸 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20일 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 다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본회의를. 그래서 어차피 그냥 체포 동의안과 무관하게 검찰에서 최경환을 데려갈 수 있게 됩니다. 예, 불체포 그렇죠. 특권이 24일부터 사라져요. 그렇죠. 23일까지이죠. 예. 회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불체포 특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예. 우리 최경환 의원 어떡합니까?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체포돼야 되는 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네, 가스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새 코너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유당의 메일 비리. 네, 오늘은 이재홍 파주시장, 네, 직을 상실했다라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징역 3년, 네. 뇌물수수로 징역 3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끝도 없이 이렇게 줄줄이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파주는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했던 지역인데, 네. 저기도 우리가 접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약간 지방선거의 호재죠, 사실. 그죠? 네. 자유당이 조금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내용인데. 파주는 지역구가 2개 있습니다. 네. 2개 있는데 2개 다 우리가 이미 접수한 상태예요. 아하. 예, 거기 윤우덕 의원하고 네. 박정 의원이 예,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작년에. 예, 접수를 했습니다. 거기가 군인 출신들이 그동안 많이 특히 보수 쪽 했었는데 네. 우리가 그리고 파주가 이제 인구 구성도 아마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거기 겁니다. 신도시가 네, 파주 그렇죠. 교화 신도시부터 해서 네, 신도시 들어가고 또 우리 들어오면서 인구 구조가 바뀌었죠. 네, 바뀌었죠. 좀 젊어지고 있죠. 거기 출판단지 들어서고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네, 우리 지방선거도 접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야당 얘기 한 김에 하나 더 하자면 국민바른당이 합당할 거다라는 예측 보도들이 어제 좀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안철수 측의 그 대답이 또 극정스러운 대답이 나왔죠.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아유, 국민의당 합당해도 재미있고 국민의당이 안 깨지고 저대로 가도 좋고 네. 사실 깨졌을 때가 골치 아프긴 해요. 왜냐면은 그렇죠. 난민 사태가 발생해. 난민 사태. 난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또 우리 당에 난민들이 또 들어오려고 난파선 타고 와가지고 네. 구해달라고 할 때 또 돌대가리들이 나와가지고 합쳐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딴 헛소리를 또 할 것 같아서 그때 또 한판 싸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네. 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 분당 안 되고
저 상태로, 저 교착 상태로 쭉 바른당과 합당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그렇다고 것도 국민의당이 아니고. 깨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좀 쭉 갔으면 좋겠다는, 근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합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안철수가 지금 얘기한 지금 나오는 소문, 그러니까 뭐 이 의혹 기사들은, 예측 기사들은 당대당 통합을 얘기한다라는 건데, 안철수 측에서는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대당 통합을 한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지방선거 때문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네. 막 어떻게든 빨리 지금 덩어리 키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초딩 산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른당 19석인가요? 우리 어린이가 예. 9 더하기 21 이렇게 지금 국민의당 40이잖아요. 다 안 간다니까요. 지금 아니 뭐- 그러니까 일단 일단 초딩 그 머릿속에는 그렇군요. 40 더하기 9가 있다니까. 49. 걔 머릿속에는 지금 49석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이제 숫자가 더 늘잖아. 그런 자기 내내망성에 지금 빠져 있는데 네. 그렇게는 안 되죠. 예, 1 더하기 1이 항상 2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합친다는 거, 연대한다는 거를 너무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머리 나쁜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우리 직전에 우리 야당이었잖아요. 2010년 총선 야권 분열하고도 우리가 일당 됐잖아요. 네. 그럼 왜 맨날 야권 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맞습니다. 약간 재미있는 팝콘 뉴스를 조금 얘기를 했고요. 네. 다음 좀 간단한 겁니다. 교육부가 포항 지진으로 피해 입은 가정의 대학생들한테 네. 국가장학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하는데 1년치를 지원하겠다 전액라는 네. 얘기입니다. 재학생한테는 올해 2학기 등록금하고 내년 1학기 등록금 이렇게. 네. 그리고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내년 1년치 1년치. 입학금하고 1년치 등록금. 네,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 주는 경우는 국가장학금은 이렇게 재난 지정을 해서 주는 경우는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역대.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거 가지고 또 뭐 세금 타령하고 또 한 댓글러들 또 있었어요. 하여튼 인간성 없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니 저런 지원, 자기가 그 지원 대상이 될 그러니까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자신만만하게 이 세상을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아주 경솔해요. 맞습니다.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세상의 모든 악재가 본인은 피해간다고 생각하는지 하여튼 좀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마지막 소식인데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가 지금 원래는 있었는데 재정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7개 부처장관도 이제 위원으로 들어오고 민간위원 17인을 더 추가로 해서 새로 이제 위촉을 해서 앞으로 조금 네. 더 좀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골치 좀 아프죠. 네, 그래서 이건 뭐 힘든 문제예요, 이거는 너무 솔직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네, 골치 아픈 문제인데 그래서 위원회 내에 지금 미래 기획 분과,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인구 재정 분과, 일생활 균형 분과, 일생활이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또 많이 아이를 낳으려면 문화 혁신 분과, 지역 분과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각 이제 부처 장관들이 또 들어와서 같이 있는데 이거 홍보 동영상을 어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보려고 잠깐 가져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행정안전부 김부경, 여성가족부 정현백, 교육부 김상곤,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위원장 김상희, 위원장 대통령 문재인. 더 늦기 전에 만나러 갑니다.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자, 근데 이게 지금 뭐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서 네. 아이를 뭐 낳게 하겠다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이를 뭐 낳고 안 낳고는 각자의 영역이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뭐 아니면 생각 가치관에 따라서 아이를 낳고 안 낳는 거지. 그걸 국가가 어떻게 뭐 사실 뭐 장려한다고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다만 아이를 키우고 사는데 그렇지요. 괜찮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저출산 대책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이어지면 그것도 뭔가 그냥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예. 자연의 섭리. 예. 아니, 왜냐면 뭐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냥 제 주변에도 아이 없이 그냥 두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분들 꽤 있죠.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뭐 그것도 그것대로 그 방식대로 사는 거고. 네. 근데 또 반대로 또 이제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싶어 하는 또 사람도 있지요. 있는데 네. 너무 환경 자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우리 소위 얘기하는 헬조선이 돼버린 상태라서 그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사실 위원회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보셨지만 들어가 있는 장관들 몇 면을 보면
그냥 지금 애만이 나라고 여성가족부만 앉혀놓은 게 아니라 지금 교육부부터 해서 또 일자리부터 해서 모든 지금 경제부총리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체질을 개선해보는 위원회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네, 정보 동영상을 너무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신세계는 여기까지입니다. 12월 14일, 네, 목요일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30분에는 정당발전위원회의 최재성 위원장과 한민수 대변인이 동시에 옵니다. 네, 같이 출연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정당발전위원회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정리한 데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당발전위원회의 혁신안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될 건지,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 내용이겠네요. 내용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정말 기대가 되는 방송입니다. 우리 최재성 위원장이랑 최재성 위원장, 네, 최재성 위원장, 예, 한민수 대변인입니다. 한민수 대변인 네. 이렇게 2시 30분 네. 네, 라이브로 진행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45분에 다시 생방송으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날 찬란하고 찬란하게 비춰주는 그대여 나를 안아줘요. 영원히 속삭이고 싶어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예쁜 그대에게 정치 신세계